2004년 봄, 25살 청년 강민우는 생애 첫 출동을 나갔다. 응급구조학과를 갓 졸업하고 119구급대에 발령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새벽 3시,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의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구급차 안, 10년차 선배 대원이 무전기를 귀에 댄 채 짧게 말했다. 심정지 환자, 70대 남성, 각오해. 민우의 손이 떨렸다. 학교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심폐소생술이었지만 실제 사람을 앞에 두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계단을 뛰어오르는 동안 민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방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낡은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좁은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옆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노인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아내였을 것이다. 선배가 재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 없음, 호흡 없음, 동공 확대. 민우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선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 민우야. 가슴 압박 시작해. 민우가 무릎을 꿇고 노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학교에서 마네킹으로 연습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실제 사람의 갈비뼈가 손바닥 밑에서 느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힘껏 압박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선배가 엠브백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동안 민우는 계속해서 가슴을 눌렀다. 30회 압박, 2회 호흡, 다시 30회 압박. 팔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간 확인, 3분 경과. 선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민우는 계속 가슴을 눌렀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지만 노인의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다. 동공도 그대로였다. 5분 경과. 민우의 손놀림이 느려졌다. 팔이 떨렸다. 선배가 그를 밀어내고 대신 자리를 잡았다. 민우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노인의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눈 좀 떠봐요. 제발. 민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죽음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을 한 사람의 종말,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절규. 10분 경과, 무반응. 선배가 엠브백을 내려놓았다. 민우도 알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배가 천천히 일어서서 노인의 아내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인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첫 출동, 첫 심정지 환자, 그리고 첫 죽음. 구급차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선배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익숙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민우는 알았다. 절대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노인의 창백한 얼굴, 아내의 울음소리, 자신의 떨리던 손,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잊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잊어버릴까봐 두려워서였다. 그것이 20년에 걸친 비밀 일기의 시작이었다. 2005년 여름, 민우는 구급대원으로서 두 번째 해를 맞이했다. 1년 동안 수백 건의 출동을 다녀왔다. 교통사고, 심근경색, 뇌졸중, 자살 시도, 산업재해, 죽음의 형태는 다양했지만 그 무게는 언제나 같았다. 어느 무더운 오후,
민우는 또다시 출동 지령을 받았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노동자,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무전 내용에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장에 도착하니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안전모는 벗겨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주변에 모여있던 동료 노동자들의 얼굴이 창백했다. 민우가 재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이 있음, 맥박 빠름, 호흡 불안정. 다행히 심정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두부, 외상과 척추 손상 가능성이 높았다. 목 고정부터 민우의 목소리는 이제 침착했다. 1년 전에 떨리던 신입대원은 없었다. 경추 보호대를 채우고 척추 고정판에 환자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아파. 민우가 환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곧 병원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우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죽음에 대한, 그리고 남겨질 가족에 대한 두려움.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힘겹게 말했다. 제 아내한테 전화 좀. 민우가 환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피 묻은 손으로 화면을 닦았다. 전화번호부에 여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민우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가 119구급 대원입니다. 남편분께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영영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다쳤어요? 민우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추락사고, 의식은 있음, 정밀 검사 필요. 하지만 환자의 아내는 이미 오열하고 있었다. 민우가 전화기를 환자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 나야. 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나아서 집에 갈게. 그 말을 끝으로 환자는 의식을 잃었다. 민우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확인, 정맥로 확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응급실에 환자를 인계하고 나서야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구급차 뒷문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더운 여름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그 하늘 아래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건설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적었다. 여보, 나야, 괜찮아. 나는 마지막 말도 함께. 민우는 펜을 놓고 생각했다. 이 일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환자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일기장의 페이지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민우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쌓여갔다. 생명의 무게, 죽음의 의미,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 2008년 가을, 민우는 어느덧 5년 차 구급대원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났고 수백 명의 죽음을 목격했다. 일기장은 어느새 세 권째로 접어들었다. 늦가을 밤, 민우는 독거노인 자택으로 출동했다. 이웃이 신고한 것이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다고. 문을 열자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우는 이미 알았다. 이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 안,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 같았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당연히 없었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 텔레비전도 없었다. 하지만 벽에는 사진이 가득했다. 젊었을 적 여성의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자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 식탁 위에 펼쳐진 편지가 민우의 시선을 끌었다. 다 쓰지 못한 편지였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일찍 가서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도 못 줘서 손주 얼굴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그 뒤로 글씨가 흐려져 있었다. 아마도 펜을 쥘 힘조차 없었을 것이다. 민우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다. 민우는 구급차로 돌아와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전하지 못한 사랑, 혼자 맞이한 죽음. 며칠 후, 민우는 또 다른 출동을 나갔다. 이번에는 20대 청년이었다. 자살 시도, 수면제 과다 복용, 원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민우가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했다.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정맥로 확보.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다. 책상 위에 유서가 놓여 있었다. 민우는 읽지 않으려고 했지만 첫 줄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5, 자신이 구급대원이 되었던 나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이토록 젊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민우는 청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환자를 받았다. 위세척, 해독제 투여, 집중 관찰. 민우는 응급실 복도에 앉아 기다렸다. 근무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나와 말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청년이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할까? 살아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길까? 아니면 또다시 죽음을 선택하려 할까? 그날 밤, 민우는 일기장에 두 사건을 나란히 적었다. 혼자 죽어간 독거노인과 혼자 죽으려 했던 청년. 둘 다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다. 전하지 못한 사랑, 호소하지 못한 고통. 민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 민우는 다짐했다. 이 일기를 계속 쓰겠다고. 말하지 못한 것들을 기록하겠다고. 언젠가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2012년 봄, 민우는 9년차 베테랑 구급대원이 되어 있었다. 이제 신입대원들을 교육하는 선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출동할 때마다 가슴은 뛰었고 환자를 만날 때마다 긴장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시다발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사고, 부상자만 10명이 넘는다는 보고였다. 민우가 탄 구급차와 다른 두 대의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찌그러진 차들, 깨진 유리 파편, 도로에 흩어진 짐들, 그리고 곳곳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민우는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중증 환자부터 빨간색 태그, 트리아지. 대량 재난 상황에서는 환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가장 위급한 환자, 치료 가능한 환자, 경상 환자, 그리고 이미 사망한 환자. 민우는 차례로 환자들을 살폈다. 첫 번째 차량, 운전석에 30대 남성이 갇혀 있었다. 의식 없음, 호흡 미약, 대량 출혈, 빨간색 태그. 두 번째 차량, 조수석에 임산부가 있었다.
복부 통증 호소, 출혈 있음. 빨간색 태그. 세 번째 차량. 뒷좌석에 70대 노인이 있었다. 의식 있음. 다리 골절 추정. 노란색 태그. 네 번째 차량. 20대 여성. 경미한 찰과상. 녹색 태그. 민우의 손이 떨렸다. 빨간색 태그를 받은 환자가 이미 4명이었다. 하지만 구급차는 3대뿐이었다. 누군가는 나중에 이송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민우가 재빠르게 판단했다. 30대 남성은 출혈이 심했지만 지혈하면 버틸 수 있었다. 임산부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다. 민우는 다른 대원들에게 지시했다. 1호차는 임산부, 2호차는 30대 남성, 3호차는 노인 환자. 그 순간 5번째 차량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달려가 보니 10대 소녀가 차 안에 갇혀 있었다. 다리가 대시보드에 끼어 있었고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파요. 소녀의 목소리에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위급한 환자들이 있었다. 민우는 소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소방대원들이 곧 와서 꺼내줄 거야. 괜찮아. 소녀가 울먹였다. 무서워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소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운전석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민우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는 먼저 병원 갔어. 곧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구급차들이 하나씩 떠났다. 민우는 소녀 곁에 남아 있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차량을 절단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소녀가 더욱 겁에 질렸다. 민우는 계속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마침내 소녀를 차에서 꺼냈다. 다리 골절과 안면 열상.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민우가 소녀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쓸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펜을 잡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소녀의 얼굴과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며칠 후, 민우는 그 소녀를 병원에서 만났다. 소녀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이 옆에 있었다. 소녀는 민우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엄마가.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소녀를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 살려주셔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어줘서 우리 손녀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글을 써 내려갔다. 선택의 순간들.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한가? 그런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제한된 자원,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력.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온전히 구급대원의 몫이었다. 2015년 여름, 민우는 12년 차가 되었다. 이제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도 보이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8권째로 접어들었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민우는 독거노인 가택으로 출동했다. 80대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는 신고였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밀려왔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다. 방 한가운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고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 민우가 재빠르게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기 시작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와 목을 닦았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민우를 보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폐를 끼쳐서. 민우의 가슴이 먹먹했다. 쓰러진 것도 모자라 미안하다니.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독도 바닥이 보였다. 민우는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우면서 생각했다. 이런 할머니가 얼마나 많을까.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버티는 노인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명들. 병원에 할머니를 인계하고 민우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치료비에 보태주세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 환자 가족이세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민우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데 썼다. 아내는 이해해 주었지만 때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며칠 후 민우는 또 다른 출동을 나갔다. 이번에는 50대 남성이었다. 만성 질환으로 집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신고였다. 환자의 집에 들어서자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 괜찮을 거지? 민우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 곤란, 청색증, 의식 저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민우가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우리 떠났어요. 작년에. 민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구나. 민우가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면서 아이에게 말했다. 같이 가자. 아빠 옆에 있어야지.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환자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아들의 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이가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선생님, 우리 아빠 살릴 수 있죠? 의사가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민우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도 기도하자. 그날 밤, 민우는 일기장에 할머니와 소년의 이야기를 적었다. 잊히지 않는 얼굴들, 할머니의 주름진 손, 소년의 눈물, 환자의 떨리는 손가락, 모두가 민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민우는 생각했다. 자신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그들 각각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구급대원이었을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유일한 손길. 그 무게를 민우는 감당할 수 있을까? 2018년 겨울, 민우는 15년 차가 되었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눈을 감으면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살린 사람보다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어느 눈 내리는 밤, 민우는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운전석에 30대 여성이 갇혀 있었다. 민우가 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을 알았다. 10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그 청년의 누나였다. 민우가 구했던 그 청년. 저 기억하세요? 민우가 물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119 대원님. 제 동생을. 민우가 재빠르게 차문을 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안전벨트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었고 목이 좀 결렸을 뿐이었다. 여성을 구급차에 태우면서 민우가 물었다. 동생은 잘 지내나요?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지금은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살린 생명이 잘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15년의 고단함이 조금은 보상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 후, 민우는 또 다른 자살 시도 환자를 만났다. 이번에는 40대 남성이었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쓰러져 있었다. 민우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방 안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실패, 빚,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진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끙끙대다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민우는 분했다. 세상에, 사회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경찰이 도착했고 민우는 구급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민우의 마음도 그랬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쓰지 못했다. 펜을 잡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대신 오래된 일기들을 꺼내 읽었다. 첫 출동의 기록,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 감사 인사를 받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살리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도 있었다. 너무 늦게 발견된 환자,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한 환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둔 환자. 민우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민우는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다음 날 민우는 상담실을 찾았다. 구급대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다. 상담사가 물었다.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민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구급대원들이 겪는 증상이에요. 민우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동료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민우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출동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우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2022년 봄. 민우는 19년 차가 되었다. 이제 곧 20년이었다. 주변에서는 은퇴를 권유했다. 후배들도 충분히 성장했고 민우 자신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19년 동안 이 일이 전부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 장비의 냄새, 환자의 떨리는 손. 이 모든 것이 민우의 삶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우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출동을 나갔다.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넘어졌다는 신고였다. 큰 사고는 아닐 것 같았다. 현장에 도착하니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 민우가 부드럽게 다가가 물었다. 어디 다쳤니?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큰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자,
이제 괜찮아. 용감하게 잘 참았네. 아이가 밴드를 내려다보더니 웃음을 지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 순간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9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이 작은 고마움의 말이 왜 이리 가슴 깊이 와닿는지. 민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천천히 놀아야 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갔다. 민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 건강하게 자라기를. 민우는 조용히 기도했다. 일주일 후, 민우는 진짜 마지막 출동을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민우가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다. 심야 시간, 70대 할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었다. 민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민우가 재빠르게 심전도를 찍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민우는 응급 약물을 투여하고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웠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할아버지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젊은이. 민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으실 겁니다. 곧 병원 도착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흐려졌다. 민우가 외쳤다. 빨리, 더 빨리. 운전하던 후배가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심전도가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심정지였다. 민우가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우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19년 동안 수백 번 했던 심폐소생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손이 떨렸다. 돌아오세요. 제발. 민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다. 민우는 구급차 안에 주저앉았다. 손을 떨고 있었다. 후배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알지만 그날 밤 민우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오늘 또 한 분을 보냈다. 19년 동안 몇 명이나 떠나보냈는지 모르겠다. 살린 사람보다 살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제 나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더 이상 이 무게를 견딜 수 없다. 민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민우는 상사에게 말했다. 은퇴하고 싶습니다. 2023년 봄. 민우는 20년의 구급대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케이크와 함께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2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형이 구한 생명만 수천 명입니다. 후배들의 말에 민우는 겸연쩍게 웃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너희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다. 20년 동안 했던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물러난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오랜만에 일기장들을 꺼내 읽었다. 10권이 넘는 일기장. 그 안에는 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첫 출동에서 만난 70대 노인,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노동자, 교통사고 현장의 소녀, 독거노인, 자살 시도 청년, 놀이터의 어린아이. 모두가 민우의 삶의 일부였다. 민우는 생각했다. 이 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둘까? 아니면 불태워버릴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생명의 기록이었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증언이었다. 며칠 후 민우는 대학 동기를 만났다. 동기는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우야, 은퇴하고 뭐 할 거야?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좀 쉬려고. 동기가 민우의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다. 20년 동안 구급대원 했으면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책으로 써보는 건 어때? 민우가 깜짝 놀랐다. 책, 내가?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급대원의 현실, 생명의 소중함, 그런 것들 말이야.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장들을 펼쳤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읽었다. 이것을 세상과 나눈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면, 구급대원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지만 망설여졌다.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할까? 가족들의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록들을 공개할 용기가 있을까? 민우는 몇 주를 고민했다. 밤마다 일기를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한 소식이 들렸다.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이들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우의 마음이 움직였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구급대원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민우는 결심했다. 일기를 공개하기로. 물론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가족들의 동의도 받기로. 민우는 출판사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책 쓰기로 했어. 20년 동안의 기록을 정리해서. 동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 잘 생각했어. 민우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더 깊이 있게, 더 진솔하게. 환자들의 마지막 말,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구급대원으로서 느낀 감정들. 몇 달이 지났다. 원고가 완성되어 갔다. 민우는 제목을 고민했다. 119 구급대원의 20년. 생명의 기록. 마지막 말들. 여러 제목을 생각해 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비밀 일기.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혼자만 간직했던 기록. 하지만 이제는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제목이 정해졌다. 119 구급대원의 비밀 일기 -5,000명이 남긴 마지막 말들. 2024년 초. 민우의 책이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한 독자가 온라인 서점에 리뷰를 남겼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구급대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리뷰를 시작으로 수천 개의 리뷰가 달렸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울었고, 생각했고, 변화했다. 한 달 후, 민우는 한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았다. 진행자가 물었다. 20년 동안 일기를 쓰셨는데 왜 지금 공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민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급대원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책에 나오는 환자들의 마지막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많지만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폐를 끼쳐서 쓰러진 것도 모자라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신지.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민우의 책을 찾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우는 한 이메일을 받았다. 10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그 청년이었다.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그가 보낸 편지였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었는지,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 애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우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2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살린 생명이 잘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방송,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민우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었다. 한 강연회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저도 구급대원이 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다. 힘들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꿀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으니까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그 청년의 눈빛에서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생명을 구하고 싶어 하는 눈빛. 민우는 생각했다. 자신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길 때라고. 2024년 가을, 민우의 책 출간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급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고, 처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민우는 한 병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세미나였다. 민우가 강단에 섰다. 수백 명의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들이 앉아 있었다. 민우가 입을 열었다. 20년 동안 5천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중 절반은 살렸고 절반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친구였습니다. 그들 각각에게는 이야기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생명을 다룹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힘을 냅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들 때는 쉬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민우는 오래된 병원을 찾았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던 그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제 25살이 된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소녀, 아니 이제는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민우를 맞이했다. 민우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며 뭉클했다. 간호사가 됐구나. 잘 됐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선생님이 옆에 있어 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간호사가 됐어요.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연결고리였다.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20년이 지났다. 은퇴하고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구급대원이다.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이제 깨달았다. 내가 구한 것은 생명만이 아니었다.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민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년의 기록, 5천 명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구급대원들에 의해, 새로운 생명들에 의해. 민우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생명은 존엄하다.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나는 20년 동안 그 특권을 누렸다. 감사하다. 일기장을 덮으며 민우는 평화로웠다. 20년의 무게, 5천 명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보물이었다. 민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꿈 없이 잠들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민우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